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자, 오늘은 의사가 노력하면 할수록 암 환자는 빨리 죽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링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자, 방사선 시술에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의 직전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성 항암제 치료를 통해 자신의 암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치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환자분이 의사소통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 환자보다 자신이 낫는다고 오해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독성 항암제로 가지고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이가 있는 폐암과 대장암은 항암제 치료로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암 치료의 상식이랍니다. 많은 연구는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고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것이 생존 기간이 더 길다고 조사 결과 보고하고 있답니다. 암 환자는 항암제 치료에 과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호스피스에서 적절한 종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자, 이게 번역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은 제가 번역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도 제대로 꾸미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편집 없이 바로 방송을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냐면 이 독성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 말기에 응급실 진료를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말년을 보낼 수도 없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독성 항암제 치료가. 이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오래 사는가?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고 호스피스 케어만의 그룹은 항암제 치료를 받고 호스피스 케어를 받지 않는 그룹에 비해 생존 기간이 유의하게 긴다는 거죠.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폐암 및 췌장암 환자에서 인정하고 있답니다. 항암제 치료는 연명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으면 병세의 심각성과 심각도를 과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항암제 치료가 건치적으로는 치료가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없다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말기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강해져 항암제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항암제 치료를 멈추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많이 있다. 말기의 항암제 치료는 죽음을 앞당길 뿐 이런 다수의 보고가 있답니다. 미국의 전이성 진행암 환자의 15% 이상이 사망하는 2주 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의 보고도 있네요. 이런 논문이 있는데 마지막 화학요법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은 2002년도에서는 66일이었는데 2012년도에서는 34일 단축되었답니다. 사망하기 1개월 이내에는 정맥주사에 의한 강한 항암제 치료는 연명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환자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거죠. 열심히 치료하면 마지막에 치료하면 오히려 수명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암이나 말기암에서는 체력이나 저항력이 저하하여 부작용이 강한 항암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확실하다. 체력이나 저항력이 저하되는 사람은 절대로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말고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연구가 또 있습니다. 말기암 치료가 매우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환자의 수명을 단축한다. 호스피스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는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면 새로운 항암제가 늘어난 것이 말기의 항암제 치료를 늘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폐암 환자의 경우 43%가 사망하기 30일 전부터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고 20% 환자는 사망 14일 전에 항암제 치료를 받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새로운 항암제가 죽기 직전까지 치료하게 만든다. 암 치료에서 처음은 1차 효과가 없으면 2차, 2차가 없으면 3차 없으면 4차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용할 항암제의 종류가 적었기 때문에 2차 치료, 3차 치료에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면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항암제가 늘어난 것 때문에 4차 치료 이상의 항암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폐암에 관련해서는 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10종류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4차 치료 이후의 항암제 치료에 연명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답니다.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항암제가 많아진 때문이랍니다. 자, 의사가 노력하면 할수록 암 환자는 빨리 죽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은 이것을 언급하는 사람은 극소수랍니다. 자, 그 내용이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자, 암으로 죽었는지 항암제 부작용으로 죽었는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받고 중환자실에서 죽은 경우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항암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제약회사가 대박나는 구조라는 거죠. 자, 우리도 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은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제약회사가 대박나는 구조라는 거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사는 스스럼 없이 항암제 치료를 할 수 있고 국가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제약회사가 대박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유익성이 없는 항암제가 많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암치료제의 위약 그룹하고 기존 치료 그룹과 생존 기간을 이제 계산해서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살았다면 암 치료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치료법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암 치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연장되는 것하고 고통 없이 사는 거하고 삶의 질을 보게 되면 임상적으로 전혀 유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몇 개월 더 살면서 고통 중에 예를 들어 14개월을 고통 중에 사는 거하고 12개월을 고통 없이 항암제 부작용에 고통 없이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좀 더 산다고 항암제가 암 치료제로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치료제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치료는 나을 수 있는 게 치료제지 고통을 주는 게 치료제가 아니죠. 최근 승인된 항암제를 무작위 비교 실험을 검증해 보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유용성을 보이는 항암제는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98%는 설명 안 되는 그런 항암제라는 거죠. 자, 항암제로 암이 악화되는 이유는 지난번 논문에서도 나왔지만은 항암제 치료하게 되면 더 암세포의 발현 인자들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성장 인자 이런 것들이 케모카인이 분비된답니다. 암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 살기 위해서 이런 인자들을 분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고용량 항암제 투여는 정상세포의 손상으로 부작용이 강해질 뿐 아니라 암세포의 정식을 자극한다고 돼 있죠. 암세포의 악성도 및 정식 능력은 항암제의 내성 정도가 항암제 투여를 반복할 때마다 강하게 된다는 거죠. 암세포를 악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항암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밌습니다. 내성 암세포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항암제에 감수성 있는 암세포는 소멸하고 항암제의 내성 세포는 이제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간과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내성 가진 암세포의 정식이 촉진된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하면 운이 아주 극히 좋으면 감수성 있는 거를 소멸하겠지만은 내성 생긴 세포는 더 악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하면 종양은 일시적으로 축소해도 약제 내성 암세포가 증가하고 점차 항암제가 듣지 않게 되어 결국 치료 실패로 환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암세포의 3일을 목표로 하는 항암제는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약제 내성의 암세포의 출현을 촉진하고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아봤지만은 항암제의 조건에서 환자의 생명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환자의 생존 기간을 확대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항암제는 암세포 크기 줄이는 거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환자의 생존 기간을 확대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확대되지 않고 2년, 3년 이렇게 살면 그것이 항암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상시험은 또 신뢰할 수 있을까? 임상실험을 가지고 하는데요. 의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이제 이약이 좋다는 정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술 단체라든가 학회에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약회사로부터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학회의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효과가 이 환자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 제약회사가 만든 사기 거짓 정보에서 이 약이 환자가 나을 수도 있고 운 좋으면 낫고 운 좋으면 안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낫더라도 아무 책임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제약기업의 판매 촉진비는 연구개발비의 2배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배. 판매 촉진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다 환자의 부담이겠죠. 국가가 부담하면 제약회사는 더 대박이 나는 겁니다. 환자가 쉽게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겠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제 지인도 신약이라고 해서 나오니까 옆방에 가니까 제약사 직원이 와서 설명해 주더랍니다. 자, 제약기업이 스폰서하는 임상시험은 긍정적인 결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싼 신약 대금은 제약기업의 막대한 광고비와 판매 촉진 비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제약회사는 판매 촉진 비용을 적게 공표하려고 하고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날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의 논문을 발표시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정하여 그 약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문 자체를 제약사 직원이 초안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논문 작성은 대부분의 직원 제약사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의사 강연회 등에서 발표 자료도 제약사 직원들이 만들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오. 암 검진은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 않다. 암 검진할 때 유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검사, 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나온다는 거죠. 방사선 픽포, 이에 의한 바람도 무시할 수 없고 등등 있습니다. 암이 없는데 암으로 진단된다. 가짜 양성 이런 것도 있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암 검진이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줄일 것으로 나타나는 보고는 지금까지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암 검진은 정식 속도가 느린 암밖에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암 사망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암 검진이 가장 조기 발견이 필요한 진행이 빠른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1년마다 한 번 한다면 그 사이에 진행이 빠른 암은 못 잡는다는 거. 그 느린 암만 1년 이상으로 천천히 성장되는 암만 발견된다는 것. 악성도 높은 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1, 2개월 정식이 빠른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1년에 1회 검진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CT 검사에 의한 검사는 스테이지가 초기 폐암을 발견하지만은 그 대부분은 정식 속도가 느린 암이며 정식이 빠른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폐암 사망이나 총 사망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 이게 현재 결론이랍니다. 이 내용들은 이 링크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